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바다를 무서워한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그건 진짜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를 완전히 외면한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바다를 등진 채 자라나는 한 세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한 공교육 시스템이 산업 현장에서나 쓸 법한 기업용 안전 표준 지표를 도입해서 이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려지는 이미지, 혹시 여권에 빼곡하게 찍힌 출입국도장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제네바에 있는 웅장한 유엔 회의장 같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맞아요. 세계 시민이라는 말 사실 너무 거창해서 오히려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네, 막 나비넥 타이맨 외교관들이나 쓸 법한 단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자료, 바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의 글을 해독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문서의 핵심 질문이 세계 시민 교육이 이 시대의 정신인가 이거거든요. 겉보기엔 그저 철학적이고 좀 한가로운 정책 문건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걷는 동네 골목길,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지역 경제의 생존이 걸린 아주 다급한 매뉴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 이 소스가 교육정책 문서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 보통 교육청 문서들이 좀 딱딱하니까요. 네,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듣기 좋은 전문 용어들만 잔뜩 나열해 놓은 수면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세계 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파고들수록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료 초반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일명 SDGs가 딱 등장합니다. 네, 그 유명한 17개의 큰 목표들이죠. 근데 그 아래에 무려 167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167개요? 이거 무슨 스마트폰 약관 동의서도 아니고 하하,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초중고 교실에서 이 167개 항목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칠판에 적어놓고 달달 외우게 하는 엄청 끔찍한 도덕 시강이 될 게 뻔한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하향식 교육의 가장 큰 함정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7개의 글로벌 지표를 그냥 외우게 한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고문일 겁니다. 네, 애들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가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컬라이즈라는 개념이에요. 아, 세계화랑 지역화를 합친 그 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두 단어를 섞은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개념이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셔야 해요. 메커니즘이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수자원 보호라는 목표를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기존 방식이라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쉴 곳을 잃은 북극곰 사진을 보여주겠죠. 아니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막 불타면서 파괴되는 영상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숱하게 봤던 그런 거.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요. 정확합니다. 거리가 멀면 책임감도 옅어지거든요. 글로컬라이즈는 이 시선을 청취자 여러분의 집 앞마당으로 확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앞마당으로요? 네, 인천은 바다와 수많은 섬, 갯벌을 가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북극곰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직접 인천의 섬들을 잇는 루트를 탐사하게 하는 겁니다. 오, 텔레비전 속 빙하 대신 진짜 바다로 나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놀러 가던 앞바다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직접 분석하게 만들어요. 내가 밟고 있는 이 갯벌의 생태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걸 정화하려면 우리 동네에서 당장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연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즉 167개의 거창한 글로벌 목표를 내 고장에 가장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실로 완전히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북극곰을 살리자는 공허한 구호보다 당장 내 말 밑에 있는 갯벌의 개랑 조개를 살리는 게 훨씬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체감 온도가 아예 다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이런 환경교육이 단순히 학교 담장 안에서 아이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대목이 바로 이 정책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 더 나아가 노후와 직결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 노후랑요? 교육 정책이요?
네, 이 교육은 단순히 자연을 예쁘게 보호하자는 캠페인 수준이 아니거든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류가 그리고 우주 자연이 심지어 AI와 같은 새로운 지능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적응의 문제? 생존과 직결된 거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일자리를 막 대체하고 기후변화로 지역 경제의 기반 자체가 바뀌는 시대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도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를 못 따라가면 끝이니까요. 시민 전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룰을 학습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천하는 그런 평생교육의 생태계가 없다면 그 도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도 같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동네라는 방파제 안에서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 일종의 생존 훈련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문서에서 가장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교육청이 ESG 경영평가를 선제적으로 받겠다고 하고 또 ISO 45001을 도입한다고 선언한 대목이요. 여기서 저는 솔직히 좀 딴지를 걸고 싶더라고요. 아, ESG랑 ISO 45001이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네, ESG. 그거 보통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막 우리 환경 파괴 안 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니까 투자금 좀 더 주세요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른바 그린워싱의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기업 마케팅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ISO 4001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는 산업안전보건 표준이잖아요. 아니 주주도 없고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는 공교육기관이 왜 굳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런 기업용 비재무적 성과 지표에 목을 매는 겁니까? 세금 낭비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솔직히 그 돈으로 아이들 스마트 패드나 하나 더 사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의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유행어들을 그냥 가져다 쓰곤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건 단순한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지표가 요구하는 정말 무자비할 만큼 깐깐한 시스템적 통제, 그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시스템적 통제요? 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로 자연 친화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정작 그 교육을 제공하는 행정 조직이 뒤로 부패해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면요. 아, 아이들이 귀신같이 그 위선을 눈치채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ESG 평가는 이 교육 행정 자체가 교육의 목표와 진짜 일치하는지를 검증받는 가장 객관적인 도구로 쓰이는 셈이죠.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ISO 4001은요?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이 산업안전표준의 도입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상징이자 정말 처절한 반성의 결과물입니다. 반성이요? 학교 안전사고 같은 거에 대한 반성인가요? 그보다 훨씬 깊고 뼈아픈 집단적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인천 항구도시 아이들 이야기였죠? 네, 인천은 바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바다를 낀 도시의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학교에서 배를 타고 연안섬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핵심인 바다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바다를 그저 두려움과 회피의 공간으로 남겨둔 채로는 결코 제대로 된 지역 기반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바다를 알아야 바다 생태계를 지키든 말든 할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른들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안전해졌으니까 자, 배 타러 가자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믿고 보내겠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의 깊은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팩트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강박적인 수준의 안전 매뉴얼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국제 표준인 ISO 45001을 굳이 도입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선생님들이 좀 더 조심하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버스 대절 과정, 기상악화 시 대피 경로, 해양경찰청과의 실시간 협조 라인 같은 모든 리스크를 산업 현장 수준으로 통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아, 이제야 진짜 퍼즐이 맞춰지네요. 아이들이 갯벌에서 개를 잡고 바다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바다학교나 섬 에듀투어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그 바탕에 튼튼한 망이 있어야 했던 거군요. 네, 데이터로 증명된 강력한 안전망이요.
우리는 절대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참 대단하네요. ISO 14001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바다에 대한 아이들의 공포를 걷어내고 동네의 자연과 다시 교감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문서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되는 교육 행정의 진짜 모습인 거죠. 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기업의 관리 지표를 가져와서 세대의 깊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다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이 발 딛고 설 안전한 환경과 무대를 어떻게 세팅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물리적인 환경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그 무대 위에서 직접 뛰어놀 아이들,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안전해졌을지 몰라도 교실 안의 풍경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시급한 현실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인구 구조 이야기죠. 자료가 제시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소름에 돋을 정도입니다. 호스트님, 현재 인천 교실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 즉 다문화나 이주민 가정 학생의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국제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 1, 2% 정도 아닐까요? 현재 인천의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4.96%입니다. 4.96%요? 와, 100명 중에 거의 5명 꼴이네요. 뭐 생각보다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당장 엄청난 위기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비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오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판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할 숫자, 지역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봐야 할 통계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바로 증가율입니다. 아, 증가하는 속도요? 현재 인천의 이주 배경 학생 증가율이 무려 8.95%에 달합니다. 8.95%요? 네, 전국 평균이 3.68%인데 그걸 2배 이상 훌쩍 넘는 압도적인 전국 1위의 속도입니다. 잠깐만요. 8.95% 증가율이라고요? 이건 이자 붙듯이 복리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5명이지만 몇 년만 지나면 교실의 10%, 20%가 이주 배경 학생으로 채워진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학기의 경우에는 이미 절반이 넘는 곳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와, 이건 단순히 우리 반에 외국인 친구가 몇 명 늘었네 하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당신의 동네, 당신의 직장, 그리고 이 도시의 인프라가 1년, 한 달 단위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쏟아져 들어오게 놔두면서 어떻게 붕괴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면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토화, 즉 슬럼가 형성이나 극심한 인종 갈등이라는 재앙을 우리가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인천시 교육청은 이 8.95%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의 시한폭탄 앞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구상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의 설립입니다.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기관이 설립된 시기예요. 언젠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질려서 막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타인에 대한 배타주의와 혐오가 극에 달했던 그 전국 가운데서 오히려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오, 다들 문을 닫을 때 열었다고요? 네, 당시 한국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재설정한 거죠. 재설정이라면 이전까지 우리가 하던 다문화 교육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다문화 교육은 사실상 동화주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한국인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가 한국에 왔으니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먹으면서 완벽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런 식의 다소 시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식이었죠. 그렇죠. 튀지 말고 조용히 섞이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네요.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의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우리가 억지로 동화시켜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 붕괴해가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공존의 메커니즘이에요. 아,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는 공존이요?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그런 포용 교육을 아예 시스템화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금을 내고 또 청취자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지탱하고 이 도시의 인프라를 굴러가게 할 가장 핵심 동력이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단순히 막 착한 마음씨를 가진 도덕적인 행동으로 예쁘게 포장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우리의 생존지향적인 접근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생존 전략이죠.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가진 또 다른 아주 특수한 환경도 언급되더라고요. 바로 남북 간의 해상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이렇게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 인구 밀집 지역이 최전방 군사 대치선과 맞닿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이 살벌한 갈등과 긴장의 현장조차 평화 공존 의식을 가르치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로 활용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지정학적 위기를 아이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왜 우리가 타인과 적대하지 않고 서로 연대해야 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로컬의 끝판왕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갯벌의 생태계 살리기,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강박적인 안전, 그리고 내 옆집으로 이사온 8.95% 증가율의 이주민들, 심지어 코앞에 있는 남북 접경 지역의 긴장감까지요. 다들 아주 묵직한 주제들이었죠? 네, 모든 것이 우리가 당장 발딛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진흙탕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이렇게 우리 동네 문제만 대숙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 잘난 세계로 나간다는 겁니까? 하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료의 후반부에 마치 영화의 반전처럼 딱 등장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리적 스케일의 진짜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 어떤 스케일인데요? 호스트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3시간만 날아가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무려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중국이랑 일본이 가깝긴 하니까 한 30곳? 40곳? 무려 147곳이 있습니다. 네. 100만 명 이상 도시가 147곳이요? 3시간 반경하네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인프라와 거대한 시장이 밀집해 있다는 뜻이네요.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 도시 안에는 15개의 국제기구와 수많은 외국 대학 캠퍼스들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맞아요. 송도 같은 곳 가면 진짜 국제도시 느낌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서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아니 정말 경이롭다고까지 느꼈던 아름다운 역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터져나옵니다. 아, 호스트님이 발견하신 그 역설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비행기 타고 3시간이면 세계 147개 거대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글로벌 인프라를 쫙 설명하면서요. 문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를 품으려면 역설적으로 내가 발딛고 사는 인천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네,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죠. 이게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해외 문화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발밑에 진흙을 더 깊고 치열하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을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우주의 별을 관측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렌즈를 닦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명서를 읽어야죠. 아닙니다. 망원경을 올려놓을 땅의 수평을 단단하게 맞추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위도와 경도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아,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현재 서 있는 좌표를 모르면 우주의 아무리 밝고 아름다운 별이라도 절대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와, 망원경의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내가 누군지, 내 동네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뼈저리게 모른 채로 세계 무대에 덜컥 나가봤자 그건 그저 뿌리 없이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계로 배움학교나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우주과학, 국제문화 교류, 해외봉사 같은 아주 거시적이고 멋진 주제를 가르거든요. 네, 이름만 들어도 글로벌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글로벌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 동네 갯벌이고 내 옆 짝꿍인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나의 로컬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라야 다른 나라의 로컬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법이죠. 아, 진짜 닭살 돋네요. 문서는 이 치열한 과정의 끝에서 아주 묵직한 철학적 결론 하나를 툭 던집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구촌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결국은 진정한 자기다움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다움이라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막 밖으로 튕겨나가는 원심력의 여행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세상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가장 깊은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오는 구심력의 여정이었군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방대하고 깊었던 탐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싹 모아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지루하고 뻔한 교육정책 문서인 줄 알았던 이 텍스트가 사실은 우리 시대 가장 예리하고 치열한 생존 매뉴얼이었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세계 시민 교육은 결코 한가로운 엘리트들의 말장난이나 교실 안의 탁상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었죠. 그것은 내 집 앞바다의 쓰레기를 치우며 당장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실천이고 8.95%라는 폭발적인 증가율로 늘어나는 낯선 얼굴의 이웃들을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할 든든한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아주 피말리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공포를 이겨낸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세월호라는 뼈아픈 트라우마를 회피하지 않고 집요할 정도의 안전 시스템으로 극복해내는 숭고한 연대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애에 근거한 구체적 실천이며 곧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땀 흘리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었다는 거군요. 네,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아니 이 험난한 미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이 세계의 복잡한 다양성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보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일 지나치며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게 무관심했던 당신 동네만의 특별한 환경이나 낯선 이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입니까? 와, 아주 묵직하게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퇴근길에 동네 골목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형태의 세계 시민이 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창밖 풍경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발밑에 숨겨진 가장 깊은 세계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